Mr. Perlman. Thank you so much. So nice. Très confiant, hein. I can show you around. That'd be great. Thank you. 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3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우세요, 오늘? 아, 네, 저 좋은데요 오늘. 아, 다행이네. 잡담 메이크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신 영화 있으세요? 저는 이제 폭스트롯. 이스라엘 영화죠. 예, 작년 베니스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영화죠. 아들이 군 복무 중인 한 가정에 군인들이 찾아오면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초반부터 사실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너무 매끈해가지고 동시에 내용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이요? 내용도 그렇고 이미지도 좀 그랬는데 뭐 저도 초반부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일단은 이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걸려 있는 그림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 그림이 이제 네모 모양이 막 약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약간 통로의 역할을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약간 출입구 역할을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부터 저는 약간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약간 저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를 봤을 때랑 좀 비슷한 기분을 받는데 이미지는 굉장히 매혹적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좋은 얘기인가? 라는 점에서는 사실 좀 의심스럽긴 했는데 또 그래서 약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감독이 촬영을 전공하고 약간 디자이너 활동 같은 걸 좀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면이 좀 돋보이는 건가 싶은데 또 개인사를 보면은 뭐 전쟁 경험도 실제로 있고 좀 다산하게 사셨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의 노골적임은 네네. 약간 제가 러블레스를 볼 때 좀 노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저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이 뭐 단편이나 다큐도 많이 찍었는데 뭐 영화를 뭐 자주 찍거나 뭐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2009년 레바논이 이제 장편 극영화 데뷔작이고 이 영화로 바로 베니스에서 황금사자를 받았죠. 데뷔와 동시에. 근데 이제 트라비아 같은 걸 좀 찾아보면은 베니스 가기 전에 베를린이랑 칸느에서는 아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케이스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럴 자체가.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약간 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긴 한데 아직 한 번밖에 안 봤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좋은 상황에서 관람을 해가지고 그 환경이 극장 환경이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영화 보면은 뭐 10편 보면 9편 내가 좋다고 하겠는데? 그 정도였어요. 네, 라는 상태에서 영화를 좀 봐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이 더 증폭되는 면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랑 약간 정반대로 비슷했어요. 그 원바디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제가 TV로 봤는데 이미지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이 영화에서 보면 완전히 좋아했을 것 같다. 완전히 현혹당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상상했던 딱 그런 케이스인 상태로 영화를 봐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영화였고 이런 경우에 사실 전작이나 후작을 보면 제일 빨라서 제가 레바논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영화도 제가 곧 다시 볼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보고 좀 고민을 해보려고요. 저는 되게 단순한 비교라고 할 수는 비교라기도 좀 뭐한데 그 제가 더 인설트를 보고 네네. 치를 떨면서 팍스트롯이 차라리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됐으면 좀 더 주목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본 지가 벌써 한두 달 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면서 되게 가감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과장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좀 있어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인설트보다는 훨씬 좋은 작품이라고 폭스트롯이 생각하는데 그 이제 인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작품이랑 비교한다면은 그 중에 어떻게 줄을 세울 수 있을지 이 폭스트롯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 이미지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뭐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사실 원래 그런 영화적 공간이랑 현실적 공간을 나누는 통로에 대해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콜미 바이 유 님도 심지어 그런
장면이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게 안티크라이스트의 기차 장면, 다리 장면, 멜랑콜리아의 다리 장면, 라스 폰 트리어가 많이 쓰죠. 그런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이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는 게 얼마나 그런 것과 다르지라고 제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별로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공간적 이동으로 이야기적 당위성 안에서 이제 그게 미장센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또 벽에다 너무 그냥 대놓고 걸어놓을 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각적으로 비주얼 하는 게 영화인데 이런 걸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따를 근데 거지만 그렇게 하면 네네. 쉐이프 오브 워터에 영화 티켓 주는 것도 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그거는 그것만을 위해서 다시 들어간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극장주가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그거는 이야기 전체랑도 연결돼 있고 이야기 테마랑도 연결돼 있고 극장은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아트하는 그리고 약간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되게 중산층에 그 왜 그림 이렇게 사 모으고 네. 되게 멋있는 아파트 살고 되게 말도 안 되게 좋은 아파트 살잖아요. 그런 거랑도 일종의 근데 단순히 약간 얘기하면은 있잖아요. 이야기랑 가장 연결이 안 돼 있는 이미지긴 하죠. 뭐 쉐이프 오브 워터랑 비교해도 그렇고 라스 폰 트리어 영화들이나 콜미 바이 유 네임이랑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냥 이야기랑 상관없이 그냥 벽에다 그냥 대놓고 걸어놓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어쨌든 저는 이야기 근데 안에서 그 아파트 기능하고 공간에 있죠. 어쨌든 성격을 부여하는 거에도 일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 뭐 물론 그게 꼭 그림일 필요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뭐 전 애초에 그냥 가장 기능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다른 작품이랑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기능이 없고 정말 시각적으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걸어놓은 그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또 다른 영화는요? 네. 또 다른 영화는 이제 아나힐레이션이라고 한국 제목은 서던리치 소멸의 땅이라는 3월 12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 미국이랑 북미를 제외하고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배급권을 샀죠. 엄청나게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왜냐면 네네. 뭐 제가 이제 알렉스 갈랜드를 좀 좋게 보기도 했고 네네. 그냥 이 어나일레이션이라는 영화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요?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게 파라마운트에서 배급을 하는데 파라마운트가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나름 이제 야심차게 내놓은 모든 작품들이 다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뭐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 판권을 넘겼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네. 저는 그런 면도 좀 되게 아쉬웠고 왜냐면 얘네가 망했다고 그 쭉 써놓은 걸 보니까 다운사이징 막 이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 근데 다운사이징은 딱 신업 보고 예고편 보면은 그냥 뭐 신업만 어차피 보면 그렇죠. 만들기 컨셉만- 전부터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약간 알렉산더 페인급의 좀 이름 있는 감독의 근데 그게 약간 막 너무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니고 약간 그런 뭐랄까 아트스러운 이제 감독이 하는 네네. 뭐였지? 근데 제 친구가 다운사이징 강추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못 만들었는데 이 알렉산더 페인이 처음부터 첫 발부터 이 시나리오를 잘못 들여가지고 어떻게 구분분투하는지를 상상해 보면은 너 너무 재밌게 볼 거라고. 진짜 고군분투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작품을 이제 연달아 하고 나서 파라마운트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은 감독들의 영화를 다른 제작사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큰 스튜디오니까 제작비도 많이 허용해 주면서 계속 만들게 하려면 너네가 이런 영화를 많이 극장에서 봐야 돼. 뭐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근데 극장에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어떤 점에서 극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으셨어요? 저는 사운드 같은 면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비주얼은 저의 취향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빛이 너무 많아서 뿌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 저의 취향은 아닌데. 네, 왜냐면 저도 시각적으로는 딱히 극장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운드 디자인 같은 거는 되게 네. 탁월했던 것 같고 어디서 봤어요? 저는 AMC AMC 어디? 7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관마다 좀 달라 잘 모르.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최악의 관객과 함께 봤어요. 저는 올해 물론 올해 아직 뭐 3달도 안 됐지만 네네. 올해 관객 중에 정말 최악을 만나서
자리도 되게 안 좋았고 사실 저는 그래서 다시 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이거 저는 무비패스를 비난하는데 이게 그냥 돈을 내면 18.9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만 원 돈인데 그걸 내고 그렇게 돌아다닐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니 뭐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지만 그리고 옆에서 한 30분 동안 핸드폰만 보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AMC 자체가 그 관이 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유리창이 나 있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밑에 조그만하게 그 네모의 그 가장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열이 받았지만 저는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엑스마키나를 좋게 봤던 거랑 비슷한 이유에서 이야기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는 사실 되게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별로로 봤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오스카 아이작이랑 그 나탈리 포트만이 다시 만나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네. 완전 멋있지 않아요? 네. 그 장면? 저는 사실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영화가 그 장면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엔딩 부분이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곧 보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그 충격도 그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의 소름 돋음에 일조를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SF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내는 게 이 감독의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엑스마키나도 사실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우리는 이제 인간인 케일럽 캐릭터 도널 글리슨 그분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주인공은 알리시아 비칸더와 그 다른 일본인 혼혈 그 AI였던 거고 이 영화에서도 5명이 다 여자잖아요. 거기에 네네네. 들어가는 대원들이 네네. 그런 면에서도 재밌는데 또 주인공이 우리는 어쨌든 그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쉬머라는 공간을 통해서 인간이 아니게 되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근데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물론 파괴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파괴를 해야 되고 이런 건 되게 뻔한 이야기지만 하지만 또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어쨌든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제가 항상 모든 영화를 그렇게 보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라는 창작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하고 있나에 대해서 저는 영화를 평가할 때 그런 점을 좀 중요시 평가하는데 이 영화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인간 중심이 아닌 SF가 이제는 조금씩 등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알렉스 갈랜드가 계속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그런 거구나라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이 엑스마키나는 조금 되게 기계적인 테크놀로지로 접근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거의 유전자 공학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재밌었고 제가 인터스텔라를 전 되게 좋게 봤는데 인터스텔라는 좋았던 이유가 되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데 사실 모든 존재가 다 그렇고 인간도 그렇듯이 끊임없이 해체하려는 그 힘이 있고 그거를 맞서서 싸우는 거에서 오는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종이 종을 이어간다는 거에 대한. 근데 이 서던리치 소멸의 땅 같은 경우는 인터스텔라와 정반대의 태제를 맞아요. 가지고 되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이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뭐라고. 인간 중요하지 않아. 저도 그런 면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에게는 어쨌든 2014년에 최고의 SF가 인터스텔라였다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2018년에 아나힐레이션을 보게 돼서 되게 재밌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약간 언급하자면 이제 알렉스 가랜드는 28일 후에 각본가고 이 각본가 출신 영화 감독이기도 하죠. 네버 렛 미 고도 네 각본했었죠. 맞아요. 네 제가 옛날에 추천했던 네비로.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영화가 좋아서라기보다 노벨상 시즌에 맞춰서 약간 전략적 추천이라 가지고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네버 렛 미 고도 한국 넷플릭스에는 없나? 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약간 트라이벌 말씀드리자면 이 서던리치 소멸의 땅은 그 제프 밴더미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그 1권의 제목 이름이 아나힐레이션이에요. 서던리치 시리즈. 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아예 그냥 그 소설 시리즈의 제목에다가 이제 부제로 아나힐레이션을 소멸이라고 번역해서 소멸의 땅이라고 약간 더 구체적으로 쓰긴 했는데 뭐 그냥 유사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봐서
나중에 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맞으면. 넷플릭스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음. 저는 아이웨이웨이의 휴먼 플로우라는 다큐멘터리를 봤고요. 이 시리아 난민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죠. 이 사람 뭐 단순히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좀 미술 작가에 가까운 아티스트로 그쵸. 보통 보죠. 네네 아티스트에 가까운 액티비스트, 사람은 아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분류가 되죠. 저는 이 사람 작품을 뭐 많이 본 건 없는데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다룬 글들을 보면은 가장 흔한 비판 중에 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 되게 특히 처절한 휴먼 플로우에서 뭐 그런 이야기 휴먼 플로우뿐만 아니라 그냥 설치 미술이나 뭐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웨이웨이가 선사하는 아름다움의 바탕에는 사실 스펙타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스펙타클이란 말 자체가 이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볼거리라는 뭔가, 의미니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모순적으로 이 스펙타클이 정말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웨이웨이가 스펙타클을 얻는 방식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결국에는 레퓨지가 피난민이 이렇게 많아. 이 광활한 엄청난 양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식으로. 이 광활한 공간을 이 사람들이 다 채우고 있어. 너는 지금 이 장면을 못 보고 있겠지만 이게 지금 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라는 거를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스펙타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서브타이틀 자막 자체도 그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다룰 때 어느 한 개인의 내밀한 것을 다룰 필요도 있지만 정말 이 광활한 숫자, 이 엄청난 숫자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미지에 대한 비판은 좀 합당하지 않다? 혹은 좀 곡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작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연초에였나? 그 중국의 8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천안문 직전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미술을 다루는 전시회를 갔었는데 되게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 아이웨이웨이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현대 미술을 이끌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뭐 다작을 한 것도 있겠죠. 근데 재밌었던 건 저는 사실 뭐 보면서 그 중국의 현 상황이나 이런 걸 자세히 모르니까 되게 피상적으로 감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던 이제 중국인 관객이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죠. 근데 되게 중국인들은 그 약간 아이웨이에 대한 상반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중국의 내셔널리즘에 뭐랄까 세뇌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내셔널리즘에 입각해서 생활하는 분들은 아이웨이웨이가 고깝죠. 아무래도 계속 정부 비판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근데 또 반대로 되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이웨이웨이가 아까랑 비슷하게 약간 뭔가 자기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뭔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뭐 아니면 좀 얕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웨이웨이가 되게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허무한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정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몇 개 보지 않은 아이웨이웨이 작품 중에서는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좋게 보이진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영화를 많이 못 봤는데 저는 2개를 봤어요. 하나는 요즘 박스오피스를 휩쓸고 있는 블랙팬서를 봤는데 저희가 워드바운드 때 잠깐 얘기를 했듯이 똑같은 촬영 감독 레이첼 모리슨이 촬영을 했고 그녀가 예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감독을 맡았는데 라이언 쿠글러 감독 되게 젊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저는 마블에서 어쨌든 흑인 영웅을 전면에 내세워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런 거에 많은 돈을 들이고 뭐 그런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제로 딱 뚜껑을 열었을 때 별로 색다른 게 없어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되게 가상의 와칸다라는 나라를 두고 이제 얘기가 펼쳐지는데 블랙팬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와칸다의 어떤 광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초능력을 주는 그런 것이 아주 옛날에 이제 떨어진 거죠, 지구 위에 와칸다에. 그래서 그 와칸다는 그 비브라늄이라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국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겉모습이 되게 두바이나 아부다비의 그 오일머니가 가득한 그런 도시로 묘사가 되는데 아무튼 그 나라의 대통령은 대대로 이제 블랙팬서가 되는 거죠. 왕인가? 왕이구나. 근데 거기에서 그려지는 어떤 아프리카 문화를 이용한 부분들이 저는 되게 너무 이제 상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클리셰적이진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재미가 없었고 프로젝션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흑인이 대부분이 캐스팅이 흑인 배우들인데 되게 어두웠어요 화면이. 극장은 어디서 보셨어요? 리걸에서. 극장 문제일 확률도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꽤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프로젝션 문제인지 뭐 알 수 없지만 흑인 주인공이 대부분인데 너무 화면이 어두워서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빌런 진짜 빌런이 누군지를 좀 뒤에 밝혀주려고 이제 스토리상 무리수를 둔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됐었고 제가 그래도 좋았던 점은 저번에 코코를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악센트의 영어를 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계속 듣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또 이제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 뭐 남자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지껏 할리우드에서 좀 유명해진 배우들이 되게 잘생기고 되게 예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서구의 기준에 맞춘 백인의 기준에 비슷한 흑인들이더라고요. 뭐 할리베리 같은 배우나 아니면 뭐 이드리스 엘바 같은 경우는 피부는 굉장히 검지만 되게 그 서구 미남의 그 두상 같은 게 있는데 체구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게 여자 주인공들이 강력해요. 강력하고 얼굴이 되게 조금 더 아프리카 나라라는 설정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 백인화된 흑인 얼굴이랑은 좀 달라요.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두상 같은 것도 다르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게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 점은 좋은 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저는 지루했지만 보실 분들은 보셔라. 저는 어차피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뭐 마블 영화를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지만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좀 클리셰 같더라도 일단은 흑인 히어로 영화가 나오고 클리셰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어쨌든 성공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양한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블랙팬서를 기점으로 해서 클리셰인 영화가 사실은 엔터테인한 영화에 가까운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감독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웃기지만 본인도 그런 약점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블랙팬서를 만든다고 그냥 상상해 본다면은 좀 클래시컬한 좀 기본적인 세팅의 영화를 만들어서 일종의 기준점을 세우길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흑인 주인공이 두드러지는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확실히 흑인 관객이 많거든요. 그리고 흑인 관객들이 이건 저의 편견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인데 경험의 바탕으로 한 편견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경험의 바탕을 둔 편견인데 흑인 주인공들이 되게 막 문라이트처럼 슬픈 이야기 말고 약간 좀 때려 부수고 멋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는 영화들도 요즘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반응이 열렬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관객들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관객들보다 좀 더 영화와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관객들이 많은데 네. 이 영화는 진짜 끝나고 다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자리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신난다는 식으로. 전 보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보러 가시고요. 그냥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 같이 보는 사람들이 신나 있는 게 좀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다. 확 궁금하네요. 뭐 저는 그럼 그런 거 빨리 좀-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극장의 환경 자체 사실 되게 관심이 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제가 네. 예전에 그 데빌맨 크라이베이비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의 애니메이션이고 한국에서는 1월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되게 어둡고 막 약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있는 그런 뭐랄까 편견 같은 게 많이 깨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이 영화는 좀 더 어린이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뇨 같은 이야기예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소년이 있고 뭐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음악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지? 코코도 생각나요. 아무튼 근데 사춘기예요. 그래서 뭐 친구랑도 서먹서먹하고 뭐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막 이런 게 약간 다 이제 어두운 소년인데 음악에만 반응하는 이너 물의 요정이 이제 얘가 연주를 할 때마다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 밖으로. 귀엽네. 그래서 이제 인어인데 음악이 연주가 되면 그게 꼬리가 다리로 변신해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쉐이프 오브 워터 녹음을 한 지 이틀 된째 봤거든요. 네. 이걸 추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의 움직임이나 어떤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림으로 구현을 해내는 부분이 되게 탁월하고 그 안에서 또 애니메이션의 그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작화 스타일도 되게 수시로 바뀌는데 그런 게 되게 물의 움직임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네. 재밌었고 동화 같은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이야기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감독이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네. 한국인이랑 같이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한국 최은영 씨 그분의 이름이 계속 화면에 이제 앞에 시작할 때도 나오고 끝날 때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근데 재밌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크레딧 보면 한국 사람 원래 다 많아요. 맞아요. 특히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많으니까.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배우들이 델토로가 상 받을 때 보면 눈가가 촉촉하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나 봐요. IMDb에서 왜 배우들은 델토로를 사랑하는가 라는 클립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더라고요. 왜 사랑한대요? 굉장히 짧은 클립이라서 별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제 공통된 의견을 얘기하자면은 델토로는 8살짜리 팬보이다. 귀엽다 이건가?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신나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8살짜리 어린아이가 천재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저는 뭐 그냥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히려 델토로의 인터뷰였어요. 델토로가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배우들마다 다른 디렉션을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셀리 호킨스 같은 경우에는 첫 테이크부터 명확한 디렉션을 얻길 원한다. 그런데 그 리차드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두 테이크 혹은 네 테이크를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석한 대로 한 다음에 디렉션을 얻길 원한다. 옥타비아는 일종의 파트너십을 원하고 셰넌은 최소한의 디렉션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보통 감독들은 자기 작업 방식에 배우들이 맞춰주길 바라지 그렇게 배우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면서 어떤 식으로 디렉션을 주는 게 이 사람이 선호하는구나는 생각을 별로 하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그리고 되게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네. 각자의 차이를 정말 생각해서 네. 어떤 얘는 디렉션 많이 바라는 애, 얘는 적게 바라는 애 이런 게 아니라 좀 네. 되게 관심이 딱 드러나는 네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아주 인상적이었고 역시 델토로는 좋은 관계를 쌓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 대답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우들이 델토로는 항상 되게 기쁨에 차서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역시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되게 복받은 사람이다. 그쵸. 일하면서 그렇게 기쁨에 차가지고 일을.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괴물이라서 정말 몬스터라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하지만 어쨌든 네, 훌륭한 사람이죠. 저희는 이번엔 그러면은- 여기까지고 네. 2부에서 콜미 바이 어 네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맞다. 콜미바이언네. So what do you do around here? Read books, transcribe music, swim at the river, go out at night. Sounds fun. All right, later.